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세계 화약고에 불을 지피는 이란. IS 패전이 확실시되자 이란이 지역 헤게모니를 잡으려 한다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기사는 중동에서 이란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지역 안정을 위협하고 동맹국에 해를 끼친다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공격적 발언을 싣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를 끼친다는 동맹국은 사우디 같은 미국의 중동 동맹국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유럽에서 울트라 극우 민족주의자라고 불리는 이란과 앙숙관계입니다. 이런 극우와 보조를 맞추며 중동 화약고에 불을 지피고 있는 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죠. IAEA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핵 검증 체계의 대상으로 8차례나 사찰을 받고 핵 협정 약속들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맺은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의 제목, 시각, 내용은 모두 미국의 것입니다. 미국의 시각으로 세계를 보는 거 이제 그만 좀 했으면 합니다. 그나저나 다스는 누구 겁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김은지 기자?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분만 말씀이 없으십니다. 자,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그 이란과 맺은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고 하는데 이 뉴스는 사실 우리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뉴스예요. 네. 네, 북한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2년 전에 맺었던 협정도 혼자 맺은 것도 아니거든요. 네, 6개국이 함께 맺은 그렇죠. 협정입니다. 우리나라 육자회담하고 비슷한 구조였어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하고 거기 플러스 1 독일. 그래서 서방 국가들만 하더라도 영국, 프랑스, 독일이 여기에 참여했다고요. 다 같이. 그래서 이들 3개국 정상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핵 협정을 파기하려고 하니까 이란은 핵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왜 트럼프 대통령은 그 협정을 준수하지 않으려고 하냐고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예, 벌써 냈습니다. 네, 총리와 대통령이 모여서 이 핵협정 파기를 좋아하는 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사우디야 뭐 오래된 수니파, 시아파 나눠져서 앙숙이고 이스라엘도 이 네타냐후 총리는 유명한 극우예요. 극우 중에 그 과거 나치가 유태인들을 개토에 가둬놓고 학살했잖아요. 나중에 그것처럼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자 지구에 가둬놓고 미사일 쏘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죠. 그래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그 유엔 총회 가가지고 이란을 나치라고 했었어요. 그때 엄청나게 비난받았습니다. 국제적으로. 누가 누구를 나치라고 하냐고. 올해도 핵 협상 파기하라고 네타냐후 총리는 유엔 총회에서 올해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이란 핵 협정을 파기를 비난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헤리티지 재단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보수적인 재단의 분석을 빌려와서 이란이 동맹국을 위협한다. 우리 동맹국 아니에요. 예, 동맹국을 위협하고 지역 안정을 해친다. 이거는 굉장히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시각인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이 협정 파기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크거든요. 네, 심지어 공화당 안에서도요,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의회에서 합의를 봐야 되는 문제인데 60일 안에 결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세에서 세계 화약고에 불을 지피는 이란은 대단히 미국적인, 그것도 미국에서도 대단히 강경파, 극우 강경파의 시각만을 대변하는 건데 이 기사를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짚어본 거고요. 네, 그 뉴스 자체도 국제적인 큰 뉴스고, 이란 핵협정 파기는 우리가 이제 또 북한과 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여기서 어깃장을 놓기 좋은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에 협정을 파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도요, 북한과의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란을 몰아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좋지 않은 뉴스인데 여기서 갑자기 이란이 중동을 먹으려고 하고 있다. 이게 나올 뉴스가 아니죠.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주 AP통신이 발표한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북핵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의견이 65%였습니다. 상황이 더 나아졌다고 하는 응답은 겨우 8%. 트럼프 발언은 자국민들에게도 불안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적국을 상대하는 자국 대통령을 지지해주는 미국인들이 트럼프의 대북 발언에 겨우 8%가 수긍한다는 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트럼프 발언이 비토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빼고. 심심하면 전쟁이라는 단어를 뱉어내는 트럼프 발언은 핵전쟁이 나면 죽어나갈 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입니다. 그럼 우리 언론들은 그런 말을 뱉을 때마다 그 발언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반격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트럼프 발언은 8%대가 아니라 0.8%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인들조차 도움 안 된다고 하는 그 막말들을 무슨 대단한 정책이 되는 것처럼 중계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 핵폭탄이 터지면 몇 분 이내에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느냐 하는 바보 같은 이야기 하는 거. 그거 좀 그만합시다. 이제 그런 발언은 그에 걸맞는 취급을 좀 합시다, 우리는. 그리고 닷은 누구 겁니까?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발음은 약 평소에 60% 정도 최고 좋았을 때 하고 비교하자면. 닷은 누구 겁니까? 네, 완전 유행어가 됐더라고요. 요새 웬만한 댓글에 다 쓰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예. 앞으로도 계속 질문해 나가야 됩니다. 닷은 누구 겁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밥 먹다가도 가족끼리 밥 먹다가도 얘기하고 친구들하고 드라마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제 봤냐 그거? 재밌지 않냐? 근데 닷은 누구 거니? 이렇게 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국정원 개혁위가 어제 밝힌 바에 따르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최순실의 비리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죠. 추 전 국장과 최순실의 커넥션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추 전 국장은 이석수 전 청와대 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찰하자 오히려 이 전 감찰관의 동향을 우 전 수석에게 직보했다고 합니다. 추 전 국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커넥션을 여기서는 알 수 있습니다. 남은 건 최순실과 우병우의 커넥션. 최순실이 작성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 파일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올해 2월 특검에 의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 문건에서 우리은행장이 거론이 되죠. 그리고 추 전 국장은 이 문건이 작성되기 한 달 전 우리은행장 비리 첩보를 수집해서 이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합니다. 최순실의 관심사가 추 전 국장에 의해 수집되고 이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되고 최순실은 그와 관련한 인사 파일을 우 전 수석에게 보내고 이 정도까지 왔는데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의 관계를 못 밝혀내면 그건 검찰이 바보거나 아니면 봐주거나 둘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닷은 누구 겁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이었습니다. 닷을 미뤄온 지 2개월 정도 됐는데 드디어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예. 수사가 이제 막 착수된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오프닝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좀 더 있는 게 어제 저희가 이거 하다가 뭐랄까요 다 못했다 싶어가지고 제가 오프닝으로 했는데 올해 2월에 그런 파일이 나왔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 파일. 네, 관련해서 장시호 씨가 찍어놓은 사진 파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장시호 씨가 이제 이모 심부름으로 파일을 배달하다가 그걸 찍어뒀다. 네, 휴대전화로요. 네, 휴대전화로 찍어뒀고 그 파일이 이제 장시호 씨가 운영하던 한국 동계 영재센터인가요? 네, 영재 스포츠센터라고 합니다. 그 직원의 하드에 있었다. 그게 이제 2월에 진작에 밝혀졌어요. 진작 2월에. 예. 거기에 이제 이철성 경찰청장, 우리은행장 그리고
KTNG 사장 3인의 인사청탁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스트잇이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 중 뭐 이런 게 붙어 있었다고 거고. 이게 벌써 2월에 나온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어제 나온 내용은 뭐냐면 새로 나온 내용이 추 전 국정원 국장이 우리은행 장에 대해서 비리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언제냐면은 최순실이 지금 방금 언급한 그 문건이 우병우 전 수석에 가기 한 달 전이에요. 이걸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추 전 국장이 우리은행장 비리를 뜬금없이 캐기 시작한 게 6월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최순실이 이 인사청탁 파일을 민정수석에게 보낸 게 7월이고 그리고 추 전 국장이 그 비리 정보를 우병우에게 직보한 게 8월이에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조합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최순실은 추 전 국장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바꾸고 싶은 사람의 딜을 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열심히 딜을 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추천 중. 원하는 사람은 민정에 보내서 검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해도 되겠냐고. 그리고 딜을 캔 정보는 우병우 전 수석이 직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합쳐서 자기가 바꾸고 싶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임명을 하게 한다든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다든가 이런 패턴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꽂았던 것 같다 하는 정황이 그림이 이제 처음으로 완성되게 나온 거죠. 이 순서대로군요. 일자도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해설을 해주는 것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된 것 같다. 국정원은 비리를 캐게 하고 민정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검증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국정원이 직보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직보할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게 직보하게 한 다음에 결국은 하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직보에서 문제가 비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민정수석을 민정수석 쪽에서는 그 사람을 떨궈내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나 그 압력을 통해서 임명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본인이 대통령이었던 거죠. 국정원과 청와대를 모두 이용해서 네. 정보를 갖고 사람을 심고. 그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를 한 이유는 최순실 씨한테는 아무런 그 공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자기가 그걸 보고를 받아봐야 그걸 가지고 누굴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리를 캐게 하는 것은 하게 하되 그 비리의 결과는 민정수석한테 보고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원하는 사람을 민정수석한테 보내가지고 검증하게 하고 아주 패턴이 딱 나온 것 같은데 이걸 아직 해설한 사람이 주시한 내용인데 해설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다. 예, 일자가 나오거든요 지금 6, 7, 8. 자,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합니다. 관련해 일본은 2박 3일인데 우리는 1박 2일 일정이라며 한국 홀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오바마 대통령 방한 기사도 찾아봤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1박 2일, 일본은 2박 3일. 당시 오바마는 오후에 도착해 다음날 오후에 떠납니다. 사실상 만 하루. 하지만 한국 홀대 기사는 없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의전 문제로 전날 밤이 아니라 오전 도착하는 일정으로 한미가 합의. 그리고 일본에는 오후 늦게 도착해 오전에 떠나니 사실 공식 일정 시간은 거의 같습니다. 물론 미국이 전통적으로 일본을 우리보다 중요한 외교 파트너로 항상 취급해온 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현직 틸러슨 장관도 그런 말을 했죠. 일본은 가장 중요한 우방국, 한국은 동맹 중 하나. 그러니까 제대로 된 문제의식이라면 미국의 동북아 외교 전략 자체를 따져야 맞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룻밤 더 자네 아니네로 미국이 우리를 더 중요하게 취급하네 아니네 따진다는 거. 이거 정말 유치한 거 아닙니까? 일본보다 미국에 더 중요한 우방이 되는 방법이 하룻밤 더 자고 가라고 하는 겁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큰 틀이 호텔 체류 시간으로
바뀐답니까? 정부를 비판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좀 수준 있게 합시다. 그러니까 다수는 누구 겁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다수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도 함께 출당시킨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라는 얘기는 지금 바른정당 탈당파, 뭐 통합파라는 말보다 탈당파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통합하고 얘기가 급진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네, 어제도 관련된 여론조사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그 직후에 어제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여론조사는 국민의당에서 흘린 거고요. 예. 어떻게 합니까? 비밀리에 했는데 흘려서 여론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정당의 소위 자강파와 국민의당의 소위 안철수계 이 기회에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이제 통합파들이 합치려고 하는 것 같고 여하간 바른정당은 뭐랄까요 크게 축소되거나 아니면 국민의당과 연대하거나 바른정당의 운명은 지금과 같을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당장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앞서서 경랑에 휩싸이고 있는 겁니다. 전당대회를 치러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또 움직이기가 명분이 안 쓰니까요. 전당대회 전에 어떻게든 하려고 양쪽 모두 난리군요. 정당 하나를 두고 양쪽에서 땡겨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자유한국당에서 의원들을 이렇게 땡겨가는 것은 숫자와 시기의 문제일 뿐 성공할 것 같아요. 예. 성공할 것 같은데, 국민의당이 과연 어떤 형식으로 이 흡수든 혹은 뭐 당대당이든 연대든 간에 이룰 수 있을지는 그림이 쉽지가 않고, 예. 그리고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저희 고정이 되신 박지원 전 대표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취소를 위한 공작을 했었다는 사실 이미 밝혀진 적이 있죠. 그런데 어제 국정원 적폐청산위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노벨상 취소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공작이 필요하다며 노르웨이에 라프토 인권상 수상을 먼저 취소시키려 했던 것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기들한테 뭘 어쨌다고 저런 짓을 한 걸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무슨 정치적 탄압이라도 받았습니까? 빨갱이라며 왜곡당하고 사형선고당하고 외교부로 쫓겨나고 현해탄에서 수장될 뻔하고 평생을 당하고 산 건 정작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는데 오히려 선거법 위반으로 정치활동도 할 수 없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한 게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런 짓을 해놓고 어떻게 지금 자기들이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나요? 반성이나 성찰 그런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염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묻는 말에 답이라도 해야죠. 다스 누구 겁니까? 답을 주세요.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다스 누구 겁니까? 네, 어제 드디어 이시영 씨한테 기자들이 그 질문을 했습니다. 예. 했죠. 네. 예. 했더니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 당황스러운 답변이. 예. 저랑은 상관없는. 근데 이 상관없다는 것이 마약 관련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간 거였기 때문에 그게 지금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다스가 보는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건지 답이 좀 애매모호한. 이와간 이제 묻기 시작했는데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박지원 전 대표는 나와서 답을 하고 가셨어요. 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가셨죠. 네, 본인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죠.
MB가 아닙니까? 이렇게 답을 하고 퇴장을 하셨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그 나머지 인원들과 합치려고 요즘 언론 플레이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일종의 데드라인이 다음 달 13일인데요.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은 근데 조선일보하고 협력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 조선일보는 오늘 또 그런 기사가 났던데 국민의당 40명 중에 30명은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 네, 그렇죠. 예, 어떻게 아느냐. 이미 2주간 1대1 접촉으로 전수조사를 국민의당 의원들을 상대로 마쳤다. 그래서 5명 정도 반대한다. 라고 하던데 전수조사를 다 마쳤는데 어떻게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그런 조사를 받았다는 걸 모릅니까? 예, 박지원 대표도 모르던데. 자, 어쨌든 이 기사 역시 그 여론조사, 비밀리에 한 여론조사가 조선일보에서 나왔죠. 예, 이 기사도 역시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이제 걱정하는 거죠. 국민의당에서 혹시 민주당과 합칠까봐. 예, 걱정이 많아요. 조선일보가. 그래서 국민의당의 안철수계하고는 이해관계가 맞는 거죠. 그래서 연일 이런 특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 새벽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다음과 같은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전체 범죄 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검찰이 반발. 계속 기각될 때마다 비슷한 워딩인데, 예. 추명호 전 국장도 오늘 기각됐고 또 공교롭게도 추선희 사무총장도 네.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두 분 모두 기각됐고. 네, 여기는 그 기각 사유가 약간은 다른데요. 읽어보면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혐의는 있지만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라는 취지 이야기인 거죠. 이재용 부회장은 뭐 집이 어딘지 모릅니까? 자, 이 건은 또 두 건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뉴스공장 영장 해설 판사를 연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연결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연결됐나 봅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몇 차례나 반복적으로 한 기각 건이 이번에 또 비슷한 취지의 인터뷰가 이어질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 예. 저기 하루에 하나씩 하면 저도 2번 출연하시는데 이거 하루에 2개를 해가지고. 네, 출연 횟수가 이래 줄었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두 분을 그냥 묶어서 얘기해 보죠. 예, 예. 이 단건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사실은 쭉 이어져 온 어떤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흐름의 관점에서 보실 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게 저도 그래도 한때 법원에 몸담았던 사람이라 가급적이면 일반적으로 판사들이 하는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의도는 배제하려고 했는데 오늘 거는 진짜 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진짜 보니까. 네, 영장 판사도 직접 해보셨잖아요. 예. 예. 일단 크게 저 공장장님께서 이제 두 가지를 묶어서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예. 조금 전에 김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제 두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 중에서 공통되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건 범죄 사실에서 차지하는 지위, 피의자의 지위라는 말이 나와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지위라는 말이 보통 이제 언제 쓰이냐면 이게 직급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범죄에 있어서의 주범이냐 네. 아니면은 수족이냐 손발이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지위라는 게. 네네. 그런데 이제 지위에 비추어 보니까 해서 기각을 했다는 건 결국 지위가 별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손발이다.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지위가 낮아서 풀어줬다. 그렇게 해석된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석이 돼요. 일단은 기각 사유를 보면요. 네. 근데 이제 추선희 총장은 일단 배제하고 일단 추명호 국장을 놓고 보면 이 양반이 지금 국정원 국장이었잖아요. 네. 국장 정도 된 사람이 이제 별게 아니면 그러면 그 윗선이 이제 당연히 별거겠죠. 그러면. 예.
원장, 뭐 그럼 대통령, 뭐 이렇죠. 그렇죠. 예. 네, 지휘라인. 근데 원장은 이제 당시 이제 원세훈 원장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 예. 근데 이제 원세훈 원장은 지금 수감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감돼 있고,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뭐 그렇다 치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러면 예. 이게 윗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위가 얼마 안 되니까 기억했다면은 이 세 사람도 다 지금 이 범죄 혐의에 연루돼 있다라는 거로 법원이 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 가능하긴 해요. 논리적으로만 어떻게 보면. 보자면 예. 그렇죠. 근데 예. 그렇게 봤을 것 같지는 않지만 예. 일단 하여튼 그런데 순수하게 법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그러면 두 사람은 수감돼 있으니까 어떻든 이 추명호 추선이하고는 차단돼 있으니까 예. 두 사람이 말을 맞추긴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런데 이명박 같은 경우에 지금 수감이 안 돼 있잖아요. 아, 그러면 그 논리들 한번. 예, 이거 뭐 법논리입니다. 뭐 수감 돼야 되냐 안 되냐 뭐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네. 지위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않다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두 사람 접촉 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법원에서 판단을 해왔냐면 영장 전담할 때 조사받지 않은 공범이 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받지 않은 공범이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직 조사를 받은 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당연히 있는데 지위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봤다. 연결을 시키면 그건 명백히 부당한 거죠. 법논리로 또 하나는, 따지니까 그렇군요. 예, 예,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건데 네.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도 뭐 기존에 뉴스공장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언제냐면 대표적인 경우가 시형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거든요. 이게 수감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뭐 조금 전에 공장장님 이재용 피고인 얘기도 하셨는데 네. 뭐 개인적으로 어떻다 저렇다는 사실 크게 따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돼버리니까 네. 객관적으로 좀 보자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 보면 내용이 뭐냐면은 이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이건 다른 법도 아니고 특별법이 있어요. 국정원법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예. 다른 일반법하고 달리 국정원 직원이 거기다 민간인이 공모 가공해가지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여론 조작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네. 상당히 중대한 범죄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별게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럴 정도 가지고 실형 선고 안 된다는 거죠. 실형 선고가 예상될 정도의 중대한 범죄는 도주의 우려라고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구속하는 게 통상적인 경우인데, 그렇죠. 예. 중대한 범죄가 아닌 걸로 봤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논리가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면 이거는 이 영장전담 판사들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적어도 이쪽에 관련된 정치적인 입장과 견해를 같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강하게. 더 나가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네. 잠깐만 나갔습니다. 추선희 총장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오늘 말 욕심 많으시네요. 열받았어요. 추선희 총장 같은 경우 2천만 원 갈취도 있거든요. 예. 혐의가. 이거는요, 국정원법 위반을 떠나서요, 이 정도면은 뭐 합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당연히 이거 실형 선고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아니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건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지금 사실은 영장 판사들의 기각 이어져 온 사례가 하필이면 네. 이거 우병우 전 민정수 혹은 최순실 씨 라인 혹은 관련 소위 이제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주요 피의자들이 계속 영장이 기각돼서 그게 사례가 하나 둘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했는데 명백한 흐름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정도 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뭐 정말 말도 말이지만 글이라도 하나 쓰고 싶네요, 정말. 그리고 이 추선이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추선이 2천만 원 갈치 거기가 저는 되게 컸어요.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추선희 씨가 만약에 그 사무총장이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해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어버이연합 처음 문제됐을 때 네. 압수수색 한다고 했을 때 사무실 문 닫고 뭐 자료 없애고 한 당사자예요. 그리고 본인이 모처에 있다고 연락이 안 되고 그게 도피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한 도주 우려가 있죠.
부주의 징후가 있는 거니까요. 그것도 뭐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그건 이제 어떤 전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주거가 명확하다 뭐 내지는 뭐 직업이 뭐 일정하다 뭐 이런 거하고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게 시도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는 거는 뭐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근거를 대자면 계속 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지금 공장장님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근거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 사안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따지는 것 이상으로 이게 이제 굉장히 이어져 온 흐름이라서 흐름의 관점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또 그걸 또 어찌나 논리적으로 말씀하시고 말 욕심도 많으신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저희가 사례를 총 다 모아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따지는 거 해볼까 합니다. 다음 주에 한번. 그때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정렬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안들 관련해서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쓰긴 설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피고발인으로 지금 박원순 시장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네. 김미화 씨, 또 문성근 씨 이런 분들, 저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분들의 어떤 고발, 그리고 최성 시장의 고발 네. 등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포토라인에 쓰는 것은 조금 더 기초조사를 좀 봐야 되는데요. 1차 관건은 김관진 네. 안보실장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약간의 먹구름이 좀 있습니다. 간밤에 추명호, 네네. 추선이, 추라인이 영장이 각각 기각이 됐거든요. 저희가 이정렬 부장판사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또 판사님 출신이시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평하시면요.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예, 먹구름이 꼈는데요. 네. 적어도 우병우와 관련된 듯한 예. 추선이 영장 기각은 손발을 이제 뭐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건 뭐 어쨌든 그것도 문제지만 우병우와 관련된 거는 다 조목조목 기각되는 걸로 봐서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확실하게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래서 오늘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를 하는데 한번 따져볼 생각입니다. 의원님도 우병우 라인이 이때까지 계속해서 기각되거나 빠져나간 그 연장선상에서 이 기각을 보시는 거군요. 예. 지금 명확한 흐름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의원님 다음에 뉴스룸과 뉴스공장이 동시에 섭외가 올 때 뉴스룸에 제발 한 번만이라도 뉴스공장 일단 나간 다음에 나갈게요. 이렇게 말 좀 해주세요. 분명합니다. 예, 동시에 오지 않았고요. 선우가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겠습니까? 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세계 화약고에 불을 지피는 이란. IS 패전이 확실시되자 이란이 지역 헤게모니를 잡으려 한다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기사는 중동에서 이란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지역 안정을 위협하고 동맹국에 해를 끼친다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공격적 발언을 싣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를 끼친다는 동맹국은 사우디 같은 미국의 중동 동맹국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유럽에서 울트라 극우 민족주의자라고 불리는 이란과 앙숙관계입니다. 이런 극우와 보조를 맞추며 중동 화약고에 불을 지피고 있는 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죠.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핵 검증 체계의 대상으로 8차례나 사찰을 받고 핵 협정 약속들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맺은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의 제목, 시각, 내용은 모두 미국의 것입니다. 미국의 시각으로 세계를 보는 거 이제 그만 좀 했으면 합니다. 그나저나 다스는 누구 겁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김은지 기자?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분만 말씀이 없으십니다. 자,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네. 아이고. 올해도 핵 협상 파기하라고 네타냐후 총리는 유엔총회에서 올해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이란 핵협정을 파기를 비난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헤리티지 재단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보수적인 재단의 분석을 빌려와서 이란이 동맹국을 위협한다. 우리 동맹국 아니에요. 예. 동맹국을 위협하고 지역 안정을 해친다. 이거는 굉장히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시각인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이 협정 파기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크거든요. 네, 심지어 공화당 안에서도요,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의회에서 합의를 봐야 되는 문제인데 60일 안에 결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세에서 세계 화약고에 불을 지피는 이란은 대단히 미국적인, 그것도 미국에서도 대단히 강경파, 극우 강경파의 시각만을 대변하는 건데 이 기사를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짚어본 거고요. 네, 그 뉴스 자체도 국제적인 큰 뉴스고, 이란 핵협정 파기는 우리가 이제 또 북한과 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여기서 어깃장을 놓기 좋은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에 협정을 파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도요, 북한과의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란을 몰아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좋지 않은 뉴스인데 여기서 갑자기 이란이 중동을 먹으려고 하고 있다. 이게 나올 뉴스가 아니죠.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주 AP통신이 발표한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북핵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의견이 65%였습니다. 상황이 더 나아졌다고 하는 응답은 겨우 8%. 트럼프 발언은 자국민들에게도 불안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적국을 상대하는 자국 대통령을 지지해주는 미국인들이 트럼프의 대북 발언에 겨우 8%가 수긍한다는 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트럼프 발언이 비토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빼고. 심심하면 전쟁이라는 단어를 뱉어내는 트럼프 발언은 핵전쟁이 나면 죽어나갈 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입니다. 그럼 우리 언론들은 그런 말을 뱉을 때마다 그 발언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반격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트럼프 발언은 8%대가 아니라 0.8%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인들조차 도움 안 된다고 하는 그 막말들을 무슨 대단한 정책이 되는 것처럼 중계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 핵폭탄이 터지면 몇 분 이내에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느냐 하는 바보 같은 이야기 하는 거. 그거 좀 그만합시다. 이제 그런 발언은 그에 걸맞는 취급을 좀 합시다, 우리는. 그리고 탓은 누구 겁니까?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발음은 약 평소에 60% 정도. 최고 좋았을 때 하고 비교하자면. 탓은 누구 겁니까? 네, 완전 유행어가 됐더라고요. 요새 웬만한 댓글에 다 쓰여 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그 이란과 맺은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고 하는데 이 뉴스는 사실 우리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뉴스예요. 예. 네, 북한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2년 전에 맺었던 협정도 혼자 맺은 것도 아니거든요. 네, 6개국이 함께 맺은 그렇죠. 우리나라 육자회담하고 비슷한 구조였어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하고 거기 플러스 1 독일. 그래서 서방 국가들만 하더라도 영국, 프랑스, 독일이 여기에 참여했다고요. 다 같이. 그래서 이들 3개국 정상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핵협정을 파기하려고 하니까 이란은 핵협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왜 트럼프 대통령은 그 협정을 준수하지 않으려고 하냐고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예, 벌써 냈습니다. 네, 총리와 대통령이 모여서 이 핵협정 파기를 좋아하는 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사우디야 뭐 오래된 수니파, 시아파 나눠져서 앙숙이고 이스라엘도 이 네타냐후 총리는 유명한 극우예요. 극우 중에 그 과거 나치가 유태인들을 개토에 가둬놓고 학살했잖아요. 나중에 그것처럼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자 지구에 가둬놓고 미사일 쏘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죠. 그래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그 유엔 총회 가가지고
이란을 낫지라고 했었어요. 그때 엄청나게 비난받았습니다. 국제적으로. 누가 누구를 낫지라고 하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예. 앞으로도 계속 질문해 나가야 됩니다. 다시 누구 겁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밥 먹다가도 가족끼리 밥 먹다가도 얘기하고 친구들하고 드라마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 어제 봤냐 그거? 재밌지 않냐? 예. 근데 다시 누구 거니? 이렇게 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국정원 개혁위가 어제 밝힌 바에 따르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최순실의 비리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죠. 추 전 국장과 최순실의 커넥션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추 전 국장은 이석수 전 청와대 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찰하자 오히려 이 전 감찰관의 동향을 우 전 수석에게 직보했다고 합니다. 추 전 국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커넥션을 여기서는 알 수 있습니다. 남은 건 최순실과 우병우의 커넥션. 최순실이 작성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 파일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올해 2월 특검에 의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 문건에서 우리은행장이 거론이 되죠. 그리고 추 전 국장은 이 문건이 작성되기 한 달 전 우리은행장 비리 첩보를 수집해서 이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합니다. 최순실의 관심사가 추 전 국장에 의해 수집되고 이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되고 최순실은 그와 관련한 인사 파일을 우 전 수석에게 보내고